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 상식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보호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반려동물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이제 했던 두 번째 정보,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쉽게 오해하고 계시는 정보 그리고 오인하고 있는 내용들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제 귀와 피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음식에 대한 내용, 세 번째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오면 받게 되는 그런 약물들, 그런 약물들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귀와 피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목욕에 대해서, 그리고 목욕하는 횟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옆에 레트리버 강아지가 목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옆에 고양이도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강아지는 물을 그렇게 싫어하는 동물은 아니에요. 물론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일단은 상대적으로 고양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일단은 강아지보다 훨씬 물을 싫어하고 그리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목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합니다, 고양이들은. 그래서 평생 동안 목욕을 하지 않는 고양이들도 꽤 많아요. 목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다 보니까 이 목욕을 할 때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혹시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HCM, 그로 인한 폐수종. 두 번째, 스트레스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하부 요로기계 질환, 이제 방광염,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올 수 있다 보니까 고양이들은 이제 보통 목욕을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걔네들은 그루밍을 해서 자기한테 이제 뭉쳐있는 털이나 그런 것들을 다 자기 스스로 좀 컨트롤 하기 때문에 꼭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고양이가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가 좀 물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목욕하는 거를 즐겨한다 라고 한다면 목욕하는 일반적인 이제 주기는 보통 권해드리는 건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입니다. 그렇게까지 자주 목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강아지는 어떠냐? 옆에 이제 지금 보시는 레트리버처럼 강아지들은 실제로 목욕을 할 때 좋아하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미지근한 물을 받아놓고 그 미지근한 물에서 온탕에 있듯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즐기는 아이들이 꽤 있는데, 목욕하는 그 횟수는 강아지들의 피부에 따라서 다 제각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강아지들이 이제 목욕하는 그 횟수를 이제 권해드리는 주기는 1주에서 2주에 한 번 정도죠. 하지만 그 1주에서 2주는 너무 랜덤이잖아요. 이제 어떤 애는 2주, 어떤 애는 1주, 혹은 그거보다 더 짧게 목욕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목욕하는 이 주기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냐? 아이의 피부 상태에 맞춰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강아지도 이제 약간 지루성인 애들이 있고 건성인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름기가 되게 많은 애들은 목욕을 하고 나서 며칠 뒤에 바로 이제 기름이 끼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목욕하시는 게 좋고, 우리 강아지가 만약에 좀 건조한 편이다, 피부가. 그래서 피부 자체가 목욕을 하면 할수록 좀 건조해지는 느낌이다라고 하면 자주 하실 필요는 없어요. 2주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되고, 2주에 한 번 하실 때 하고 나서 꼭 보습을 챙겨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강아지와 고양이는 목욕을 어떻게 하느냐도 좀 다르고, 강아지만 봤을 때 목욕하는 횟수가 강아지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 제각각이다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약욕을 한다, 강아지가 피부병이 있어서 약욕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피부 목욕을 하는 전제 조건은 일주일에 2번입니다. 약욕을 하는 이제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들은 기본적으로 건조하기보다는 지루성인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루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의 목욕을 권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지루성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의 약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는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는 이도가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이 꺾여 있는 이도 때문에 사람보다 외이염이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털이 좀 짧은 애들이 대부분이고 이도가 약간 곡선형이다 보니까
외이염이 그렇게 잘 걸리지 않는 편. 하지만 강아지는 이도가 꺾여 있고 거기다가 말티즈 아니면 뭐 코카스페니얼, 시츄 같은 애들은 대부분 장모종이죠. 그래서 이런 장모종의 아이들은 귀털도 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귀도 꺾여 있지, 털도 길지, 귀도 덮여 있지. 그래서 사람보다 그리고 고양이보다 외이염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러면 귀 청소는 일주일에 몇 번을 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이것도 피부랑 똑같습니다. 아이의 피부 상태에 맞춰서 목욕을 하듯이 귀도 아이의 귀 상태에 맞춰서 귀 청소 횟수를 다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제 귀가 되게 기름기가 이제 넘치는 아이다, 기름기가 많다라고 한다면 귀 청소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이제 보내드리고, 그리고 기름기가 별로 없고 일반적인 정상적인 귀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1번 내지 2주일에 1번 정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귀병이 많이 생긴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귀가 덮여 있고 귀가 꺾여 있고 귀털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중에서 꺾여 있는 거와 귀가 덮여 있는 거는 해결을 못 해요. 하지만 귀털이 많은 건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털을 뽑아 주시는 게 좋은데 그 털을 뽑아 주는 거는 한 달에 1번 내지 2번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사람이 먹는 음식은 무조건 맞지 않다. 답은 X입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되고 실제로 사람이 먹는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사료잖아요. 그래서 강아지와 고양이가 사료를 먹듯이 강아지와 고양이가 사람이 먹는 음식을 충분히 먹어도 돼요.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사람보다 덩치가 월등히 작죠. 월등히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3kg인 강아지와 80kg인 사람을 비교를 하면 거의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계란 삶은 거 한 개를 3kg인 강아지가 한 개 먹는 거와 80kg인 남성이 계란 삶은 거 한 개를 같이 먹는 게 과연 똑같을까? 다르겠죠, 당연히. 3kg인 아이들이 계란 삶은 거 한 개를 먹는 거는 80kg로 따지면 거의 20개 가까운 계란을 먹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중으로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보자면 여기 지금 보시면 DER 레인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여기 보시면 95kg에 체중의 0.75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액티브하냐 아니면은 어리냐 아니면 올드하냐에 따라서 곱하기 값이 다 달라집니다. 이처럼 DER이라는 값이랑 RER이라고 하는 값이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먹이기엔 좀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체중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kg인 강아지한테 고기를 요만한 걸 먹인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80kg다. 16배 차이 나겠죠? 요만한 거를 16개 먹을 때 괜찮을지를 생각을 하고 주시면 제일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안 된다 라는 거는 X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그 양을 생각을 하고 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약물에 대해서 볼 건데, 약물은 이제 동물병원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약 4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스테로이드, 두 번째 이뇨제, 세 번째 항생제, 네 번째 심장사상충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스테로이드는 무조건 나쁜 약이다. 답은 X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이제 동물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약들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처방 나가는 약들 중에서 다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땐 거의 한 30% 정도에 해당하는 약들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만큼 이제 동물병원에서 이제 처방하는 약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스테로이드예요.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스테로이드, 항생제, 그 다음 뭐 이뇨제 이런 약들이겠죠. 그래서 이 약들을 지금 다루고 있고, 실제로 사람 병원에서도 이런 스테로이드라는 약 자체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스테로이드는 무조건 나쁘다, 먹으면 무조건 안 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테로이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좋은 명약은 없고 이것보다 확실한 약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스테로이드는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올렸듯이 어떠한 수의사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용량으로 어떠한 기간 동안 쓰느냐에 따라서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병이 있을 때도 스테로이드를 쓰고요.
그리고 면역 질환이 있을 때도 스테로이드를 쓰고 종양이 있을 때도 스테로이드를 쓰고 기침이 잡히지 않을 때도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이처럼 스테로이드가 처방이 나가는 그 범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무조건 나쁜 약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뇨제입니다. 이뇨제도 나쁜 약이다. 답은 당연히 X겠죠. 이뇨제 또한 스테로이드만큼 굉장히 많은 범위에서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이뇨제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심장약, 뇌수두증과 같은 이제 발작약에도 처방이 되고 척수공동증에도 처방이 되고 뭐 붓기를 빼기 위해서도 처방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뇨제는 처방이 되는데 이뇨제 또한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오해하시기 쉬운 게 이뇨제를 쓰면 콩팥이 망가지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이뇨제를 쓰면 콩팥 수치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올라갈 수는 있어야지 반드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뇨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수의사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용량에 어떠한 기간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또한 굉장한 명약이 될 수도 있고 굉장한 독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뇨제가 반드시 나쁜 약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뇨제가 강아지 심장약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길래 심장약에서 반드시 들어가는가라는 건데 이뇨제가 이제 어떠한 기전으로 심장을 작아지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뇨제가 들어가면 일단은 글자 그대로 소변을 보게 만드는 약이죠. 소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콩팥이라고 하는 막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피예요. 피, 혈액. 혈액이니까 혈액이 콩팥을 통과하면 소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변을 많이 보게 만든다라는 거는 이꼴 피를 많이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혈액이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몸속에 돌아다니는 혈액의 양이 줄어든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보게 만들어서 혈액에 순환하는 양을 줄어들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심장을 작아지게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뇨제는 이처럼 심장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약이다 보니까 심장약에서는 절대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심장약을 먹으면 빨리 죽느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론은 X입니다. 심장약에 들어가는 약들 중에서 가장 이제 키포인트는 이뇨제가 되는데 이 이뇨제를 어떠한 용량으로 어떠한 기간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심장약을 먹는다고 해서 빨리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안 좋은 심장을 오래오래 관리를 해서 자기 수명까지 살아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는 계속 먹어도 될까인데 항생제라고 하는 그 약을 이제 계속 먹어도 될까라고 한다면 일단은 답은 O도 아니고요, X도 아닙니다. 항생제라는 약은 이제 약전을 보면 언제까지 먹어라 하는 게 없어요. 어떠한 기간 동안 먹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단지 구토나 설사 같은 부작용이 있을 때는 멈춰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항생제는 하지만 이제 계속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피부병이 되게 심하게 있다. 혹은 내가 2차 면역 관련된 질병을 가지고 있다. 혹은 내가 만성적인 염증을 앓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한다면 항생제를 계속 복용을 해야 돼요. 항생제라고 하는 거를 계속 복용을 하다가 만약에 얘가 구토를 한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먹어도 됩니다. 항생제는 이처럼 계속 복용을 해도 되는 약이긴 한데 부작용이 있을 때는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심장사상충을 바르면 무적인가 라는 건데 뭐에 대한 무적인가?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바르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가 라는 겁니다. 여름에는 이제 밖에 산책 나가실 때 풀숲에 많이 나가시니까 보호자분들이 이거 바르고 많이 나가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진드기에 물려서 많이 오시는데 이거 바른다라고 해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진드기에 물리지만 진드기에 물렸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이 강아지의 피를 물어뜯고 먹다가 심장사상충이나 이런 진드기 예방약을 발라져 있는 아이다라고 하면 그 피를 빨아먹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바른다라고 해서 목에 물리지 않고 진드기에 물리지 않고가 아니라 이런 벌레들에 물린다 하더라도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바르면 무적이다라는 거는 없어요.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바르거나 먹이면 독하지 않는가? 그래서 1년 내내 먹이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져 왔고 실제로 이제 많이 사용되어져 온 약들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예방하는 예방약들의 용량은 실제 치료할 때 쓰이는 용량보다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하지 않은 그런 약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혹시나 그래도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모기가 출몰하는 3월부터 11월 정도까지는 복용을 하거나 발라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바른다라고 해서 무조건 무적이 되는 건 아니니까 꼭 이제 풀숲에 가는 거는 이제 좀 약간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고,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바르거나 먹이는 게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3월부터 11월까지는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물병원에 오시는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 이제 질문들 중에서, 그리고 오해하고 계시는 정보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피부, 귀, 요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음식을 먹는 거, 사람 먹는 음식을 먹여도 되는지, 얼마나 먹여도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약물, 동물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물들의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